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경기 자체는 뭐 막판까지 가는 네. 연장전까지 가는 게 뭐 치열한 경기였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아쉬운 거는 스틸러스가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루돌프. 네, 그래서 백업 쿼터백이지 않습니까? 이제 백업 쿼터백인데 루돌프까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 데블린 하치스라는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경기를 뛸 정도로까지 네. 이제는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특히 이제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리그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프랜차이즈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이런 팀이 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게 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경기를 지난주에 이제 좀 프리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관계는 이 두 팀의 관계는 리그에서 대표적인 라이벌 관계고 특히 상당히 피지컬하고 네. 터프가이들의 대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약화된 그런 걸로 이제 좀 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경기에 그런 이 라이벌 관계에 다시 좀 터프한 피지컬한 면을 가져다준 선수가 있는데 얼 토마스 시애틀에서 뛰었던 그래서 이제 리전 오브 붐을 이끌었던 네. 그 선수가 이제 레이븐스를 와서 그런 좀 피지컬한 면모를 이 경기에 다시 가져왔다. 근데 그러면서 아쉽게 이제 그 피지컬 플레이로 인해서 메이슨 루돌프가 부상을 당했는데 뭐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라이벌 관계 피지컬한 면이 좀 살아있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인 시즌을 놓고 봤을 때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이 미소를 짓고 있을 사람은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의 구단주 스티븐 로스. 그렇죠. 뭐 좋아하겠죠. 특히 네. 이제 스틸러스가 못해서 그냥 스틸러스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이 드래프트 픽으로 올라갈수록 본인께 뭐 높은 드래프트 픽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좋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자기는 그 본인 것도 있고 네, 꼴찌 후보잖아요. 어쨌든 네. 꼴찌 후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탑10 픽 정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그러면 와 탑5 픽을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드래프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휴스턴 퍼스트 라운드 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퍼스트 라운드 픽 3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휴스턴이 뭐 얼마나 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마이애미 본인들 거 그다음에 피츠버그 거까지 하면 이 순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탑10 픽 2개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하나 지금 휴스턴이 가지고 있는 픽은 그래도 한 뭐 1라운드 이제 10번대 후반, 뭐 20번대 초반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휴스턴이 아무래도 이제 지구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구 우승을 하고 플레이오프에 가면 이제 그건 더 낮아지겠죠.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네. 퍼스트 라운드 픽 3개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경기 돌아와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스틸러스가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첫 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벵걸스하고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둘 때 좀 많이 사용했던 변칙 요소 중에 하나죠. 와일드캣. 네. 와일드캣을 많이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당황케 했는데 이날은 초반에 와일드캣 공격을 썼다가 인터셉트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일드캣을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활용을 안 하면서 아쉽게도 또 하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공격의 요소를 뺏겼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좀 이제 레이븐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저는 이제 라마 잭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라마 잭슨 진짜 잘 뛰는 쿼터백 네. 그리고 어쨌든 운동 능력 정말 잘하는 좋은 선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날도 인터셉트를 3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패서로서의 자질은 아직 한참 멀었다. 좀 아쉽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터셉트를 당했던 상황들도 보면 본인이 이제 패스를 하려고 했던 퍼스트 리드, 퍼스트 옵션이 막히면 상당히 당황을 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 퍼스트 리드에 집중해서 패스를 하다가 뭐 사실 이제 그게 막혔으면 세컨드 리드, 서드 리드를 계속 이제 프로그레션 해나가야 되는데 퍼스트 리드에 뭐 집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수비가 오는 걸 못 보고 인터셉트를 당하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잘하는 쿼터백, 좀 더 이제 패스를 잘하는 쿼터백, 좀 노련한 쿼터백들 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공을 다시 그렇죠. 가지고 와서 세컨드 리드, 서드 리드로 자꾸 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라마 잭슨이 그래서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멀구나.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제 이 선수가 쿼터백으로서 자리를 잃어도 러닝백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러닝백들은 그 진짜 이제 뛰는구나 이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한 경기 뭐 20번, 25번 이렇게 공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그 러닝백이 라인베커들이나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한테 태클을 당하다 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피지컬이어야 되는데 라마잭스는 그런 피지컬이 없으니까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을 전향한다. 그러면 이제 리시버로 바꿔서 사실 이제 뭐 젯 스윕이라든지 엔드 라운드 같은 이런 변칙 공격을 하는 역할로 좀 많이 변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츠버그에서 이런 플레이로 많이 썼던 이제 앤투안 랜더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쿼터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지컬이 그만큼 안 되고 패서로서의 자질이 안 되니까 포지션을 바꾸면 이제 리시버로 바꿔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라마 잭슨이 포지션을 바꾸면 이제 그런 걸로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또 이제 변칙 공격. 그러니까 그쵸. 패트리어츠가 가끔 쓰는 게 이 줄리언 에들먼 선수도 원래 쿼터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스냅 받아가지고 그쵸. 패스를 던지고 이런 공격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그쵸. 용도의 어떤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피츠버그에서 쓰는 이제 와일드캣 오펜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쿼터백으로 풀타임을 뛰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쿼터백을 했던 경험은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패스를 할지 뭐 다른 공격을 할지 모르게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제 와일드캣 같은 공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하기에는 1라운드에서 뽑은 쿼터백인데 너무 아깝고 아직은 뭐 사실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는 이날 어쨌든 색을 5개를 했어요. 수비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나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예전에 피츠버그 수비가 아주 강할 때 가지고 있던 별명 중에 하나가 스틸 커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블리츠랑 합성어 블리츠버그. 우리 이제 뭐 잭슨빌 같은 게 섹슨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피츠버그도 예전에 수비가 강할 때 이제 블리츠버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날은 또 약간 보면 뭐 색도 5개를 하면서 라마 잭슨을 잘 뭐 이렇게 좀 요리했기 때문에 블리츠버그 수비가 연상이 됐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경기가 이날 연장선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감독들의 플레이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약간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짚어보게 되는데 이날 오버타임 갔을 때 피츠버그의 마이크 탐린 감독이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물론 이제 탐린은 브레이블보다는 위상이 다릅니다. 브레이블은 아직 뭐 NFL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은데 탐린은 슈퍼볼까지 우승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위상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탐린을 뭐 이렇게 의문시할 수는 없지만 이날 오버타임에서 결정했던 거 하나는 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 근데 이제 뭐냐면 오버타임에 가서 이제 코인 토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먼저 받을래? 나중에 가질래? 이걸 했는데 맞아요. 디퍼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권을 먼저 상대방에게 넘겼거든요. 그게 좀 저는 일반적으로는 공격권을 먼저 가져가는 게 이 상식인데 오버타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 시작할 때는 먼저 해라 라고 넘겨주고 우리는 세컨 F에 먼저 공격권을 가져가겠다라고 디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결정을 많이 하죠. 근데 오버타임에서는 상대방이 터치다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서든데스거든요. 물론 이제 필드골로 막아낸다 그러면 나한테도 공격권이 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터치다운을 상대방이 하면 경기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타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공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우선인데 공격권을 내줬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격이 자신이 없구나. 공격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을 했다가 필드골이든 아니면 막히면 상대방이 이제 공격권을 가져서 다시 터치다운하면 이제 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니면 또 오히려 수비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수비가 좋았고 공격에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날 상황을 보고 했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터치다운을 한번 하고 오버타임에서는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슈퍼볼 그때 이제 팔콘스와 페이트리어스 28대 28 동점에서 연장전 갔잖아요. 그때 페이트리어스가 공을 갖고 터치다운을 하면서 끝났죠. 팔콘스는 공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오버타임 가서 상대편이 터치다운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도 못 잡아보고 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운명을 상대방이 결정하게 할 거냐 이거는 좀 그렇죠. 의사결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슈퍼볼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올해의 슈퍼볼 중계사가 팍스잖아요. 저는 조벅 씨의 파이널 콜이 너무 구리지 않았나. 그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걱정된다. 아니 뭐 누가 올라가든 근데 조벅이 지금 이제 야구 중계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면서 지금 이 LA 다저스에서 이제 그
빈스 컬리시의 이제 후임자로 이제 자리를 잡은 조 데이비스가 지금 팍스 넘버원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코멘테이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벅이 풋볼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우승콜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되든 이 사람의 우승콜은 참 다른 이 뭐 MBC나 ESPN의 이 캐스터에 비해선 좀 이제 뭐 조 테스티어나 이제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럼 뭐 사실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벅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조벅이 그 해설할 때 저는 상당히 좀 저도 같이 덩달아서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이크만하고 같이 하던 거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팍스에 지금 이제 NFL 넘버원 크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슈퍼볼을 팍스가 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트로이 에이크만하고 이제 조벅이 할 텐데 저는 사실은 조벅 좋아합니다. 에이크만이 좋으신 거 아니고요? 에이크만은 더 좋아하고요. 네. 에이크만은 사랑하죠. 저희 이제 카우보이스 팬들 입장에서는 에이크만을 이제 좀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쿼터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에이크만을 안 좋아해서 잊어버리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쿼터백이 나와서 제발 좀 우승 좀 해달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에이크만을 카우보이스 팬들은 사랑하죠. 저는 이제 페이트리어츠 팬이니까 사실 그 경기를 기점으로 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뉴 잉글랜드니까 이제 내적 친밀도가 있었던 정도지. 잉글랜드를 좋아하셔서. 네, 완전 팬은 아니었는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콜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 라디오 방송사니까 패트리어츠 쪽에서 이제 중계를 하는 입장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개의 파이널 콜을 이제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러시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바로 느낌 딱 와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벅 중계를 좋아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목소리 톤도 좋고 되게 들으면 예, 좋죠. 신나더라고요. 네.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도 비슷한데 목소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데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것보다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캐스터고 톤이나 이런 그 성량이 되게 좋은데요, 둘 다. 근데 그분이 정말 저보다는 저는 비교도 안 되면 훨씬 대단한 캐스터고 뭐 경력도 훨씬 더 많고 근데 그런 분이지만 그 마지막에 콜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조벅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뭐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벅에 대해서 가장 좀 이제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후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잭벅이 원래 이제 그걸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뭐 후광을 받아서 이제 뭐 도움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약간 좀 깎아내리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벅 저는 뭐 좋아합니다. 좋은 캐스터인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제 아버지 잭벅보다는 확실히 이제 어쨌든 이제 아버지 잭벅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셨으니까. 뭐 다른 데를 보면 이제 뭐 짐 낸스라든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조 테스터토리도 있고 뭐 여러 명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뭐 다른 브레머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ABC, ESPN 그쪽에 보면은 이제 NBC죠 지금은 NBC에 보면 이제 알 마이클스 저는 알 마이클스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알 마이클스도 좋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스터 중 하나예요. 알 마이클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해설자 중에서는 알 마이클스하고 같이 하는 크리스 콜린스 원스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네, 해설자. 저는 이제 콜린스 원스의 어쨌든 그 중계를 들으면 많이 배우고요.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이 콜린스 원스 씨를 대상으로 한 다큐가 있었는데 그때 저 멘트 중에 하나가 I'm not gonna sugarcoat it. 그러니까 설탕으로 코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감독들이 이제 좋게 포장하지 않겠다. 듣기 좋게 포장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콜린스 원스가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고 예리합니다. 잘 짚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잘하는 분 많으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콜린스 원스 중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 네. 자,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보면서 힘들었죠. 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래도 좀 어딘가 좀 기분 좋은 뿌듯함. 네. 저희 그때 또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이겼다 하나 했는데 드디어 첫 승했다라고 이제 뭐 서로 주고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객관적인
꼭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네. 그냥 풋볼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기는 4쿼터 중반 이후에 서로 이제 막 터치다운 주고받으면서 23대 23이었나요? 이렇게 동점을 이루기 전까지는 정말 지루했습니다. 네. 경기가 가끔씩 필드골 맞아요. 하나씩 주고받고 상당히 재미없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제 이게 왜 무슨 팀들의 대결이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사실 보면 두 팀 다 그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고 두 쿼터백이 리그 피색 1위, 2위 간의 대결이었는데도 둘이 색을 하나씩만 아마 당했나 그런 정도로 패스러시도 약했다. 네. 온라인도 약하지만 D라인도 약한 팀들의 경기였기 때문에 뭐 사실 볼 게 없더라고요. 원래 이 경기는 어떤 경기가 돼야 되냐면 클리프 킹스베리와 카일러 머리의 에어레이드 오펜스 그다음에 잭 테일러만의 독특한 어떤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들이 이게 슈트아웃 형태로 이루어져야 이게 사실 리그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인데 둘 다 패스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너무 좀 평범한 플레이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뭐 재밌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사실 조 믹슨이 다 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사실 조 믹슨도 올해 내내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그 벵갈스가 이렇게 러싱 공격도 안 좋으면서 사실 공격이 잘 안 풀리는 면이 많았는데 뭐 이날은 사실은 믹슨이 어느 정도는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앤디 달튼은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레드존 코앞까지 진짜 잘 가거든요. 말도 안 되게 레드존 코앞까지 잘 가는데 레드존만 갔다 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그게 축구를 치면 골 결정력. 골 결정이 네.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전에서의 헛발질 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뭐 사실 진짜 잘하는 선수와 그러니까 굿 플레이어와 그레이트 플레이어의 차이는 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걸 결정력 있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차이인데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굿 쿼터백은 뭐 될 수는 있지만 그레이트 쿼터백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선수가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일 그냥 웃겼던 부분이 셀프 펌블 나왔던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 너무 웃겨가지고 뭐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공 놓쳤다가 다시 잡았다가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슈퍼볼에서 그런 장면도 있어요. 아마 이번에 NFL 역대 명장면 뭐 이렇게 100개 뽑은 거 중에 거기도 뽑혔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그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슈퍼볼에서 마이애미 펀터가 네. 펀트를 하려고 하다 이제 상대편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펀트 블락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네. 펀트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공이 이렇게 그냥 공이 놓쳐서 이렇게 그냥 날아가서 펌블이 됐던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 장면인데 이거는 뭐 NFL 역대 명장면 중에 하나의 기억에 남는 장면. 슈퍼볼이니까 그렇게 네. 뽑히긴 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만 놓고 봤을 때 애리조나가 이제 투 포지션으로 이제 경기를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손쉽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 아닌가 그렇죠. 싶었는데 그러니까 클로즈아웃 했었어야 되죠. 네. 마지막에 이제 동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이 끝내기 버저피터 필드골로 이제 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 또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그래도 긍정적인 걸 좀 찾아보자 그러면 카일러 머리가 어쨌든 동점의 상태에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한 번은 어쨌든 결정적인 24야드 패스를 했고 또 한 번은 본인이 스스로 뛰어서 24야드 러싱을 했다. 그래서 네. 마지막 드라이브 놓고만 보면 카일러 머리가 해결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는 달튼보다는 좀 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에 좀 해석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번뜩이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치와 순발력 이런 거는 분명히 좀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서의 평가도 팀은 약하지만 카일러 머리는 그래도 괜찮은 드래프트였다라는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탁월하죠. 카일러 머리가 탁월한데 결국 쿼터백은 야구에서의 투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승패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첫 승을 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이겨서 좀 어쨌든 이 디비전 내에서 네. 좀 램스나 시옥스, 49ers하고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향후 이 일정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승리가 중요하죠. 카디널스의 마지막 승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지막이면 안 되죠. 네, 생각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경기력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카일러 머리 선수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하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기 내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저희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이애미 시민들도 많이 응원할 거기 때문에 애리조나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많이 응원할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을 모아서 그 기운을 모아서 카디널스가 올해 좀 잘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그렇죠. 이제 카디널스와 벵갈스에 대한 얘기 여기서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펠컨스와 텍산스의 이제 경기인데요.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저희 지난주에 이 경기 프리뷰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양 팀 다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펠컨스는 맷 라이언이 색을 1개 이하로 당하면 이기고 그 이상 당하면 진다. 텍산스는 왓슨이 색을 5개 이하로 당하면 이기고 그 이상으로 당하면 진다라고 이렇게 공식처럼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팀이 서로 붙었고 누가 그러면 상대방을 패스러시 더 잘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라이언이 색을 2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1개 이상을 당했기 때문에 졌고 디션 와사는 이날 색을 하나도 안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텍산스가 이겼는데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색, 피색 이걸 떠나서 눈에 띈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왓슨이 색을 안 당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색만이 아니라 QB 히트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이 경기를 보면서 상당히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팔컨스 패스러셔들이 포기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날 패스러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아한데 싶을 정도로 디펜시브 라인맨이 패스러시를 제대로 안 하고 서 있는 것 같은 플레이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의외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하더라 라는 게 좀 많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 두 번째로는 이날 경기는 어쨌든 뭐 쿼터백들의 자존심 대결도 있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두 명의 리시버들 훌리오 존스, 디안드레 호킨스의 대결이었는데 텍산스도 득점을 많이 했지만 팔콘스도 공격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날 리시버들 대결에서 누가 이겼냐? 일단 뭐 스탯을 보면 훌리오 존스가 리시빙 3개에 42야드 그다음에 디안드레 호킨스가 리시빙 7개에 88야드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 호킨스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윌 플러가 이날 무려 리시빙을 14개를 하면서 217야드에 터치다운 3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디안드레 호킨스 때문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들이 디안드레 호킨스를 막기 위해서 너무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윌 플러가 계속 뚫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스탯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그 허킨스의 효과다. 그래서 윌 플러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키키큐티라는 또 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본인들 역량도 출중하고 뭐 스피디한 리시버지만 사실 홉킨스 때문에 나오는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난 시즌 안토니 브라운이 있을 때 어떤 주주 스미스 슈스터 선수가 잘할 수 있었던 요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도 이 경기는 윌 플러가 이렇게 정말 대활약을 했다라는 건 홉킨스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봤을 때도 이날은 존스한테 홉킨스가 이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뭐 리그 3대장이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존스, 뭐 홉킨스, 그다음에 뭐 이제는 마이클 토마스겠죠. AB 없으니까. AB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토마스가 이제는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이 리걸 이슈도 있고 잘리고 나서 너무 많이 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앞길을 막은 셈인데 리걸 이슈도 있고 지금 그런 선수가 이제 리걸 이슈에서 해결이 되더라도 다른 팀이 사인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멘탈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는 32개 구단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어부질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클 토마스가 이제는 뭐 정상급의 반열에 올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토마스가. 그리고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클 토마스가 탑3 아니라 진짜 탑이라고 해도 뭐 크게 지난 무리가 시즌 없어요.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봉도 이제 1위고 마이클 토마스가 이제 뭐 탑3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뭐 펠컨스와 텍산스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테디 브리지워터가 대활약을 펼쳤어요. 사실 뭐 터치다운 4개. 그러면서 이제 세인츠가 브리스가 없는 상황에서 4승 1패로 지구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브리지워터도 잘했지만 저는 이날 숀 페이튼을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숀 페이튼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드루 브리스가 빠진 상황에서 테리 브리지워터를 이용하면서 뭐 4승 1패인 것도 대단하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적절히 쿼터백을 쓴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쨌든 브리지워터가 주전으로 뛰었던 지금 3경기 중에서 처음 2경기 시옥스나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할 때는 상대방이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브리지워터가 잘못하면은 경기를 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망치는 것도 있지만 뭐 좀 잘못하다 보면 기가 눌려서 강한 수비에 막혀서 이런 것들이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공격 위주로 짧은 패스 위주로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중심으로 공격을 풀고 갔었는데 이날은 상대방이 템파베이다. 수비가 이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놨죠. 네. 테디 브리지워터에게 그 플레이북을 다 풀어놓고 모든 공격을 다 시켰죠. 그래서 롱 패스들도 시키고 하면서 이날은 브리지워터가 보면 올스타급의 활약을 펼쳤죠. 네. 그러면서 이제 4개의 터치다운에 뭐 상당히 좋은 기록을 펼쳤는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어쨌든 브리지워터도 나쁜 쿼터백은 아닌 거는 네. 맞고 정상급의 백업 쿼터백이다. 정상급의 백업이다. 백업 중에서는 뭐 최고급이다라고. 백업 중에 대장이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보면서 저는 이제 숀 페이튼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거는 숀 페이튼이 이번 시즌 전에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세인츠와 숀 페이튼이 결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루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시즌 전에 이제 계약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감독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시즌을 맞이했는데 재밌는 거는 1주차 경기를 치르고 나서 5년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무슨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드루 브리스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리 브리지워터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테리 브리지워터가 들어온 상황에서 숀 페이튼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숀 페이튼이 재계약을 안 했고 뭐 그랬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근데 재계약을 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우보이스 팬 입장에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올해 만약에 재계약하지 않았더라면 숀 페이튼 감독의 몸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어쨌든 본인도 이 재계약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 5년 재계약을 한 후에 그 몸값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현재까지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반가운 소식 드류 브리스 선수가 이제 곧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인스타에 이제 공 던지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이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 영상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리지워터가 사실 브리스가 올 때까지 버텨주기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잘하고 있죠. 다 이겨버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쿼터백 논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브리스가 돌아오면 당연히 다시 뛰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라면 드류 브리스를 무리하게 일찍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한 휴식을 주고 충분히 이 몸 상태가 100%인 상태에서 이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브리지워터가 들어와서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만 올라왔어도 브리스 땡겨오자. 빨리 복귀시키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유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뭐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쨌든 이제 뭐 그 숀 페이튼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브리지워터도 잘 쓰지만 테이섬 힐, 그다음에 뭐 알빈 카메라 이런 선수들을 너무 적절히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잘 끌어낸다. 그러면서 그런 역량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쓰고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까지 합니다. 듀얼 스레 러닝백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변칙적으로 쓰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카메라가 패스 성공까지 하고 있고요. 뭐 테이섬힐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정말 공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들을 숀 페이튼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인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비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 제이머스 윈스턴이 색을 6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인츠가 그만큼 수비를 잘한다는 건데 그 6개의 색도 뜯어보면 특히 이제 4쿼터에 승부처에서 색을 4개나 있거든요. 정말 이제 그러면 수비가 이런 정도까지 역할을 해주면 이제 클로저 역할을 잘해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인츠는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도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고 제이머스 윈스턴도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색을 많이 당하고 고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주 램스와의 경기에서 보였던 어떤 그 미친 활약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보면서 제이머스 윈스턴도 그래도 잘했다라고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경기가
31대 24였나요? 원 포지션 차이로 끝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윈스턴도 아주 못하지는 않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인츠의 강력한 패스러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피해서 크리스 가든에게 연결한 TD 패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 더 두고 봐야겠지만 브루스 에리언스를 데려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제이머스 윈스턴을 좀 잘 살려봐라 라고 해서 데려온 건데 2주 동안 보여준 모습이 그런 모습을 이제 나아가고 있나? 라는 걸로 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시즌 초반보다는 이 선수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브루스 에리언스를 데려온 목적에 맞게끔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좀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뉴올리언 세인츠는 강팀이다. 그렇죠. 네. 강팀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시즌 초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경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아니었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이킹스가 시일링이 꽤 있다, 꽤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최대한 발휘했을 때 그 시일링이 갈 때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였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비가 강하고 러닝 공격이 좋기 때문에 컬큰 커슨스가 경기를 망치지만 않으면 꽤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심지어 커즌스가 커즌스 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날 수비는 원래처럼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색 4개에 쿼터백 힛 8개 그다음에 이제 러닝백 델빈 쿡은 132야드를 뛰면서 또 한 번 이제 100야드 이상 경기를 했고요. 네. 컬 커슨스가 이날 27개의 패스 중에 22개를 성공시키면서 300야드 이상 패스, 그러니까요. 터치다운 2개, 인터셉트가 없었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커크 커즌스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극대치. 제가 봤을 때 110% 정도. 100%가 아니고 110%. 그러니까 정말 운도 따르면서 이날 자신의 컨디션도 최고조였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경기 전에 이제 워낙 커슨스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가 이제 뭐 그 쿼터백이 자꾸 경기를 망치니까 그 리시버들이 좀 불만을 좀 표출했죠.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틸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스테판 딕스 같은 경우에는 다 트레이드 해달라 그랬거든요. 딕스는 트레이드 해달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연습에도 막 안 나오고 말 그랬었는데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뭐라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못했다. 나는 미네소타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진짜 커즌스는 쿼터백으로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커즌스가 정말 사람이 좋구나. 제가 뭔가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친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워싱턴에 있을 때도 비슷한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워싱턴에 있을 때 커슨스가 한번 잘해서 경기를 이긴 후에 라커룸에 들어가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커룸에 들어가면서 이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You like that? You like that? 이러고 갔거든요.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됐냐? 이런 거죠. 이제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족하냐?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이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커슨스가 본인도 이제 그걸 하고 나중에 좀 뭐 창피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워낙 논조 자체가 그렇게 계속 지고 이러면 그 현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굉장히 좀 낮게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실 커즌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얼마나 이제 마음의 응어리가 됐으면 워싱턴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라커룸 들어가면서 You like that? 딱 그러는데 저는 이날도 그런 정도의 활약은 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커즌스가 아니라 좀 약간 다른 사람 빙의한 것처럼. 진짜 제가 빙의라는 표현 방금 쓰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선수 뭔가 이게 다른 선수가 빙의된 채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모든 게 공격에서의 패스, 러싱, 그다음에 이제 수비 모든 게 삼박자가 잘 맞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 경기가 원정이었기 때문에 원정까지 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바이킹스로서는 최고의 모습. 그렇죠. 자이언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날은 일단 뭐 데니얼 존스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전에 이제 템파베이, 그다음에 워싱턴을 상대로 2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프로가 돼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비를 만났다. 자, 강한 수비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비를 만나니까 홈이지만 당황하더라. 네. 그래서 이전 경기, 그러니까 이전 템파베이와 워싱턴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루키답지 않은 어떤 대담한 플레이, 그리고 상당히 결단력 있는 플레이.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던져야겠다 싶으면 바로 던지고 뛰어야겠다 싶으면 바로 뛰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루키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날은 물론 이제 패스러시가 강하고 그러니까 공을 던질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약간 이날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이날 패스러시가 강하니까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막혀서 그 또 물론 이제 바이킹스가 이렇게 유도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모습이 많이 보였었냐면 이 쿼터백들을 이제 그 파켄 밖으로 이제 쫓아낸다 할 때 이제 플러시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백을 바이킹스가 이제 플러시 아웃 시켰는데 그 플러시 아웃 될 때 쿼터백 입장에서 오른손 잡이면 사실 오른쪽으로 파켓 밖으로 나가야 좋은 거죠. 그렇죠. 유리하죠. 공을 던질 때. 근데 이날 왼쪽으로 플러시 아웃 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을 던질 때도 본인이 공을 던지는 오른쪽과 반대 방향으로 뛰면서 몸을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바꿔서 던져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크로스바디 자체가 인터셉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이렇게 유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유도를 잘 하더라 바이킹스가. 그런 상황에서 데니얼 존스가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치들은 그런 데서 패스하지 말라고 합니다. 크로스바디가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마홈스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홈스가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플레이가 크로스바디인데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니까 그런 걸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데니얼 존스는 마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수비가 계속 유도하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날 이제 수비에서 수훈은 이제 뭐 에버슨 그리핀, 뭐 다니엘 헌터 같은 이런 빠른 그 디펜시브 엔드들이 이렇게 패스러시를 잘해준 것도 있지만 라인베커 앤서니 바 정말 잘합니다. 앤서니 바가 그 뭐 인터셉트도 했고 세이프티까지 했고 정말 이날 대단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데니얼 존스가 앞에서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 그런 게 보였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날 자이언츠가 이제 골든 테이트가 돌아왔거든요. 골든 테이트 선수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기존에 있는 이제 스털링 셔퍼드 선수하고 포지션이 겹쳐요. 둘 다 이제 리시버긴 하지만 둘 다 슬롯 리시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이 겹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용할 거냐,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쓸 거냐라는 걸 좀 봤는데 주로 골든 테이트를 슬롯 리시버에 쓰고 그 스털링 셰퍼드를 이제 아웃사이드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스털링 셰퍼드도 체격이 작고 사실 슬롯 리시버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써갈지는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겹치는 선수들 둘 다 물론 이제 슬롯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쓸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슬롯이 넘친다면 진짜 러닝백 포지션에는 좀 공백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리시버 한 명을 더 쓰면 다른 포지션에서 한 명을 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웨인 걸맨 부상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제 바클리도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웨인 걸맨이 부상이 당하면서 이제 러닝백도 이제 서드 스트링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자이언츠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자이언츠에게 정말 강점,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 이 공격 스킴의 중심은 세컨 바클리였거든요. 그렇죠. 바클리가 부상으로 당하면서 아마 하이앵클 스프레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 몇 경기는 더 출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 들어온 웨인 걸맨이 그래도 이제 저번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아쉽게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이언츠는 또 골든 테이트가 들어오니까 러닝백이 더 약해진 이런 모습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인 쿼터백으로 이제 경기를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데니얼 존스의 발전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존스가 아무리 잘해도 신인이니까 이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이게 러싱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러싱에 대한 이제 옵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이언츠 이제 감독이라든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계속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털링 셰퍼드나 골든 테이트 이런 겹치는 선수들을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잘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와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런던에서 펼쳐졌던 경기, 시카고 베어스와 오클랜드 라이더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저는
이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보통은 이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근데 런던 경기라서 그런지 이제 경기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NFL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가세이더 퀸이 나오니까 굉장히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뭐 사실 영국에서 하니까 어쩔 수 네. 없잖아요. 근데 뭐 저는 보기 좋던데요. 이렇게 사실 이제 내셔널 앤썸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중에 보여주는 거는 사실 큰 경기 그것만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국가 그거 연주도 상당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거든요. 네, 저도 좋아해요. 특히 이제 뭐 NFL에서는 최근에 물론 이제는 좀 그런 게 안 보이지만 그 국가 연주할 때 선수들이 이제 어떤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리그에 반항하는 또 이렇게 미국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출하는 그런 것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내셔널 앤썸 부르는 걸 아예 그냥 안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특히나 저 이제 슈퍼볼 때 유명한 이제 가수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내셔널 앤썸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저는 유튜브에서 가끔씩 저도 찾아봐요.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이따가 그 다음 주 프리뷰 할 때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그 풋볼 경기 아니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감동적인 요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노래를 잘 불렀을 때 좀 감동적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예전에 NBA 할 때 그 퍼기가 이제 내셔널 앤썸을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 그 감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웃음이 나오죠, 계속. 그리고 이제 사실 예전에 어느 종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농구였던 것 같긴 한데 칼 루이스 아시나요? 육상 선수 네, 칼 육상 루이스. 선수. 칼 루이스가 나와서 내셔널 앤썸을 부른 적도 있고요. 진짜요? 정말 못했죠. 조롱거리가 됐고 네. 또 한 번은 예전에 이건 아마 이제 샌디에고 파드레이스 야구 경기였던 것 같은데 로센이라고 아세요? 로센이라고 이제 뚱뚱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코미디 네. 시트콤 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내셔널 앤썸을 부르는데 너무 못하니까 관중들이 야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경기장에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자꾸 이제 일화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한 요소다. 네. 그 내셔널 앤썸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프로야구 할 때 뭐 유명한 분들 나와서 애국가 제차 오르면 상당히 좀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이명수 캐스터께서 한번 부르신 적이 있어요.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네, 이명수 이명수 캐스터가 한번 그 애국가를 부르신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못 봤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KBO에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준 적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성량도 풍부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테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다. 저 테너까지는 일단 음역도 안 올라가고요. 네. 이거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불러야지. 한국에 만약에 NFL이 와서 경기를 하면 김민준 아나운서 와서 한번 전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물론이고 중계 전에 내셔널 앤썸도 한번 어림도 없죠. 우리 애국가를 한번 이렇게 부르고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우시고 아니면 정말 타고나서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불러야지 저처럼 어중간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 노래하면 안 돼요. 그래도 또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번 그러니까 중계를 시켜주시면. 알겠습니다. 뭐 제가 시켜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아무튼 이제 좀 삼천포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네, 그래서 베어스 레이더스. 네, 이제 경기는 사실 되게 좀 묘한 경기였어요. 묘한 경기였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경기 그 처음에 주목했던 거 이게 저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주목했던 거는 칼릴 맥의 친정팀과의 대결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 사실 칼릴 맥은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시 제이콥스. 그렇죠. 칼릴 맥을 레이더스가 트레이드하고 받은 드래프트 픽으로 뽑은 선수. 그게 자시 제이콥스거든요. 그 선수가 오히려 이 경기를 주도했다. 맞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중계진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둘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팀 운영에 있어서 이제 트레이드라 뭐 드래프트라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두 선수는 이렇게 운명이 얽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척키가 칼리맥을 보내고 저시 제이콥스를 뽑은 걸 좀 정당화하는 경기이지 않았나. 합리화할 수 있었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만 놓고 보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날은 어쨌든 칼릴 맥이 색이 하나도 없었고
의외로 이제 오클랜드 오펜시브 라인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강한 유닛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이날은 그때로 회귀한 듯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서 자시의 제이콥스가 너무 잘해줬다. 그래서 베어 수비가 전반적으로 색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쿼터백이 단 하나. 그리고 인터셉트가 한 개에 그쳤다라는 게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죠. 네. 그만큼 오펜시브 라인이 이날은 뭐 패스 블락부터 런 블락까지 정말 잘해주면서 레이더스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네. 거기서 좀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 저희가 올 시즌 이제 초반에 뭐 지구별 전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시즌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좀 짚어봤었던 건데 레이더스가 올 시즌 전에 이제 라커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네. 암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를 3명이나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AB 그다음에 반테스 버픽트가 있고 그리고 인코그니토 있는데 이제 2명은 나갔고요. 인코그니토가 남았는데 인코그니토도 상당히 악명 높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날은 되게 잘했어요. 이날은 사실 인코그니토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특히 인코그니토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특히 이제 런 블락킹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처럼 그 불도저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서 뭐 디펜시브 라인만이 아니라 라인베커까지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선수들을 이제 현지에서 쓰는 표현이 이제 멀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상대편을 이제 진짜 불도저처럼 깔고 뭉갠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역할 너무 잘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자시 제이콥스가 그 뒤에서 뛰기 편했던 이런 블로킹을 상당히 잘해줬는데 인커그니토가 필요한 요소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 게임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인커그니토 같은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상당히 이제 그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상당히 네스티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싸나운 그런 기질이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당히 오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라인이 이렇게 붙는 그런 그 대결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정신력, 그다음에 그 싸나운 기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코그니토는 그런 기질을 가진 선수다. 그래서 상대편의 길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난해했던 게 17대 0으로 전반이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또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가 다시 재역전으로 이겼어요. 네. 이게 사실 그런 식의 경기가 잘 안 나죠. 왜냐하면 한 팀이 득점을 하면 또 한 팀이 득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 경기가 사실 런던 팬들이 물론 이제 풋볼을 좋아하시는 팬들도 많겠지만 그동안에 그 런던에서 경기할 때 보면 런던 팬들이 풋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드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쳤을 때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기를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좋게 얘기하면 17대 0인 상황인데 이거를 동점을 만드네? 재밌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날 뭐 페이크 펀트도 하고 약간 변칙 플레이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재밌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 본토에서 이 경기를 했다? 시청률이 이렇게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17대 0에서 동점을 만들고 뭐 딱 이렇게 뭐 재역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흥미로운 경기는 아니었다. 근데 의외로 영국 사람들이 이 풋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친구를 잠깐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아마 뉴욕 자이언츠가 그때 경기를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가가지고 직관을 하고 왔는데 그때 직접 가셨다고요? 아니요,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갔고 이제 근황 얘기하다가 너 요즘 뭐 하냐 그래가지고 풋볼 중계를 하고 있다 겨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슈퍼볼 끝난 이유니까 자기는 이제 경기를 보러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경기에 대한 이 감상은 어땠냐 이런 얘기는 룰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보는데 재미는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룰이 복잡하고 난해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 미국에서도 풋볼 팬들이 경기를 보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른 대륙에 가서 하다 보니까 영국 팬들이 뭐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문화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축구나 풋볼이 뿌리는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룰이 다르기 때문에 보면서 사실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이거는 뭐 우리가 해설했던 경기는 아니지만 어떤 장면이 있었냐 그러면 그 공격진이
포스 앤 쇼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실행은 안 하지만 상대편을 옵사이드로 유도해서 퍼스트다운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센터 밑에 쿼터백이 그렇죠. 들어가서 하드 카운트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핫 이거를 네, 상당히 맞아요. 옵사이드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하드 카운트를 하고 하다가 네. 상대방이 안 넘어오면 타임아웃하고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을 안 하고 맞아요. 네. 펀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영국 팬들이 뭐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플레이를 안 하고, 아니 뭐 공격을 하려고 해도 왜 안 해? 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 경기를 잘 이해하는 팬이 아니면 그걸 좀 난해할 수 있죠.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저희도 그러니까 뭐 저희도라고 얘기를 하면 네. 좀 워낙 아니, 이제 짬차가 많이 나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풋볼을 본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는 게 보통 한 경기에 한 두세 번씩은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얘기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이제 뭐 가끔씩 말씀드릴 때 이제 스포츠의 진입 장벽이 뭐냐라는 걸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와 경기장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죠. 네.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게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두 개를 해결하면 NFL은 자본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선수 계속 수급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경기장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 글로벌 확장을 하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NFL이 사실은 수업료를 내면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NFL은 세 번째 진입 장벽이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경기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농구나 축구처럼 상대편 골대에 넣는 거야 하면은 경기의 룰을 자세히는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그렇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야구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그거보다 풋볼은 훨씬 난이도가 높기 네.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 가서 이거를 경기를 펼친다라는 게 금방 인기가 올라오기 힘든 거죠. 네. 경기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재밌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NFL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룰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하다 보면 중계할 때도 그랬지만 그쵸.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지? 그러고 이제 맞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간에 말 안 하고 이제 이 소리가 저희가 멘트를 하지 않는 게 이제 마가 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가 뜨잖아요. 한 3초 정도 마가 뜨면 미칠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옆에 이제 해설위원이 룰에 빠삭한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죠. 잘 모르시면 근데 또 모르는 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조졌다. 서로 좀 민망한 상황.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찌됐든 이제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도 현지 해설진들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룰 애널리스트한테 그렇습니다. 딱 넘기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NFL에서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설자들이나 그 중계진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방송에서 공백기가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그걸 잘못 해설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룰 애널리스트를 둬서 레퍼리 출신의 사람들 지금 한 명씩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되죠. 그런 레퍼리 출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미식 축구가 그만큼 룰이 복잡하고 현지 해설진들도 그런 상황이 나오는 어려운 종목인데 네. 심지어 애널리스트가 이게 맞다 그랬는데 판정은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정도로 난해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램스랑 시옥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왔는데 러핑 더 패서가 뭐냐? 대체 뭐냐? 사실 이제 러핑 더 패서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캐치가 뭐냐? 캐치가 뭐냐? 그게 같은 맥락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하는 게 너무 이제 좀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되고 NFL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 경기를 누가 심판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더라라는 그렇죠. 것들이 나오니까 진짜 이게 뭐 현지 중계진들도 경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제 캐치가 뭔지도 모르겠다. 러핑 더 패서가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들 하죠. 그러면서 사실 이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콜로라도랑 시카고 컵스 아니야 야구 네. 콜로라도 럭키스랑 시카고 컵스가 그 둘이 경기를 하다가 제 기억에는 땅볼이 나왔어요. 땅볼이 나와가지고 아레나도가 공을 잡아가지고
그때 2루 주자가 앤서니 리조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껴안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고의로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요? 오다가 공 잡고 이제 태그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럼 이제 오다가 이제 둘이 이제 부딪힐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됐거든요. 네네. 그거가 짤이 재생산돼서 러핑 더 패서 이렇게 해가지고 짤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그럴 정도로 이 러핑 더 패서가 대체 어떤 상황이 러핑 더 패서고 어떤 상황이 러핑 더 패서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또 한 번 이제 시오클 램스 경기에서 있었는데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룰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 선수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좀 그걸 좀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쿼터백을 너무 보호해서 이제는 경기에 어떤 근본도 해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풋볼은 터프가이들이 하는 종목이고 태클하는 종목이고 예전에는 헬멧도 안 쓰고 했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헬멧 쓰고 장비 갖춘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선수들 보호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쳐서 쿼터백에게 손만 닿아도 이제는 러핑 더 패스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다라는 네.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쿼터백이 공을 떠난 후에 과격한 태클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목 이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패스러시를 하려고 들어오다 보면 본인이 그 달려 들어오는 가속도가 붙었는데 갑자기 멈추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을 던졌더라도 멈추려는 노력은 하지만 가속도에 의해서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가서 그냥 공을 던졌는데도 과격한 태클을 한다? 이거는 제재하겠다라는 거고 또 그 쿼터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는 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거길 때렸다. 네. 그런 건 이제 페널티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러핑 더 패서가 나온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얘기죠. 그 심판들에 따라서 음. 주관성이 좀 개입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참 뭐 룰이 어렵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3편부에 다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경기 돌아가서 어쨌든 전반에는 레이더스가 후반은 시카고 베어스가 더 잘했던 경기였다면 근데 결국은 놓고 봤을 때 예,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날 어쨌든 시카고의 수비가 제 기량을 평소 때 기량을 보여주지 그렇죠. 못하면서 그 어떤 그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대결에서 네. 오클랜드가 이겼다. 그게 전반적으로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전 그래서 그냥 그 뭐 수비와 뭐 시카고 수비와 오클랜드 공격 그렇게까지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시카고 공격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날 뭐 트루비스키가 뭐 결장하기도 했지만 백업 쿼터백 체이스 데니얼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사실 오클랜드 패스러시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데 너무 결단력 없이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또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시카고 코칭 스태프는 뭐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뭐 전에 램스 공격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리그가 맥베이라든지 이런 공격력이 좋은 팀에게 이제 캐치업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베어스도 작년에 맷 네기 감독 체제하에서 공격력이 상당히 뭐 변칙 공격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올해 베어스 공격을 보면 트루비스키의 부진도 있지만 그리고 이날 트루비스키가 빠지기도 했지만 공격이 너무 평이하다. 네. 그리고 작년 공격과 올해 공격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작년 시카고 베어스의 공격에 있어서 변칙 공격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 뭐였냐면 타릭 코엔이라는 러닝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러닝백으로 썼다. 빼서 리시버로도 썼다. 다양하게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썼는데 지금 타릭 코엔이 너무 못해줘요. 러닝백만이 아니라 패스캐쳐로서도 너무 못해주고요. 일단 러싱 공격할 때는 완전히 봉쇄되고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변칙 플레이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러싱 공격이 맡기는데 왜 패싱 공격이 맡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거죠. 러닝백으로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게 러닝 공격이 올까 패싱 공격이 올까라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러닝이 막혀버리면 이제 리시빙 하겠다. 읽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듀얼 스렛이 될 만큼 두 가지를 잘해줘야 수비가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갈등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가 막혀버리면 다른 거 하겠지라고 읽혀버리기 때문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릭 코엔이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맷 네기 감독도 지금 여러 가지 변칙 공격을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써도 막힐 것 같다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트루비스키도 빠진 상황에서 공격이 너무 평이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닐라 맛 공격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긴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트루비스키가 잘하고 있진 못하지만 또 그래도 공백도 조금 느껴진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베어스가 이날은 공격도 잘 안 되는데 수비까지 이날 그 원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네. 의외로 레이더스에게 패했더라.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런던에서 펼쳐졌던 이 시카고 베어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